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를 그 누구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7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엄마를 사고로 여의었어요. 워낙 오래전 일이라 이젠 그때의 상황도 엄마의 얼굴마저도 흐릿한데요. 아직도 기억에 생생한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엄마를 찾으며 엉엉 우는 저를 꽉 끌어안고 달래주던 아빠의 너른 품이었죠. 은희야, 또 울지 마.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가엾은 우리 아가. 아빠가 엄마 못 가지. 우리 은희 꼭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는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나이 때 남자들이 다 그렇듯이 아빠도 자기 손으로 계란 프라이 하나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었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로는 늘 손수 제 밥상을 차려주셨고요. 소풍 땐 옆구리가 터진 모양은 좀 별로지만 맛만큼은 최고였던 김밥 도시락도 싸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당시 아빠가 하던 일은 화물차 운전이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일이 장거리에 새벽 운전이 많아 체력적으로 부담이 커요. 일하는 만큼 벌기 때문에 잘 쉬지도 못하고 말이죠. 아빠 역시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고 어지간해선 휴일을 만들지 않았는데요. 제 학예회나 운동회가 있는 날만큼은 예외였어요. 전날 밤샘 운전을 했더라도 꼭 학교에 커다란 꽃다발이나 간식 같은 걸 들고 와주셨죠. 그런 아빠가 있는데 어떻게 외롭고 슬플 틈이 있었겠어요. 물론 엄마의 빈자리를 아예 느끼지 못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아빠 덕분에 구김살 없이 밝게 행복하게 자랄 수 있었네요. 하지만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어느 겨울 또다시 저희 부녀에게 예기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당시 전 19살이었는데요.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러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셨죠. 은희야, 놀라지 말고 잘 들어라. 네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다는구나. 선생님이 지금 병원까지 데려다 줄 테니까 얼른 가방 챙겨 나오거라. 무슨 정신으로 병원까지 갔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손에 이끌려 병원에 도착하니 아빠는 이미 수술실 안으로 들어간 후였고요. 저는 피말리는 심정으로 그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수술 중이던 의사 선생님이 잠시 밖으로 나와 아빠의 상태를 설명해 줬는데요. 머리와 다리를 너무 심하게 다쳐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다고 하더군요. 하늘에 계신 엄마에게 빌고 또 빌었던 것 같아요. 제발 아빠를 지켜달라고, 아직은 데려가지 말아달라고 말이에요. 그 기도가 통한 걸까요? 다행히 아빠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요. 아빠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아빠의 한쪽 다리가 완전히 못쓰게 되어버렸으니까요. 차 바퀴에 깔려 무릎 아래로 뼈와 근육이 완전히 뭉개져 버렸는데 이미 신경이 죽어 되살릴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하죠. 아빠 목숨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태로울 땐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었는데 막상 아빠가 눈을 뜨니 그때부턴 망가진 다리에 대한 걱정과 슬픔이 몰려왔습니다. 아빠 역시 당신의 상황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은희야, 아빠 이제 어떡하지? 지금까지 이 두 다리로 열심히 뛰며 우리 딸 먹여 살렸는데 이제 네 집만 되겠구나. 짐은 무슨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내 어깨나 잡아. 화장실 가고 싶다며. 봐봐. 이제 너나 다른 사람 도움 없인 화장실도 못 가는 몸이 됐잖아. 이런 다리로 화물차 운전을 또 어떻게 하겠냐. 차라리 확 죽고 말걸.
괜히 살아서 앞길 창창한 우리 딸한테 방해만 되게 생겼네. 급기야 아빠는 기적적으로 목숨을 구한 것마저 비관하기에 이르렀어요. 아빠의 심정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괜히 살았다는 말엔 울컥 화가 나더군요. 아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아빠까지 엄마처럼 갑자기 하늘나라로 가버릴까봐 얼마나 무서웠는데. 나한테 가족이 아빠 말고 또 누가 있는데. 회갓집하곤 엄마 죽고 왕래도 안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지. 아빠 없으면 난 천의 고아나 다름없어. 아빠는 내가 평생 외롭고 쓸쓸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아, 윤희야. 아빠 말은 그게 아니라. 됐으니까 다신 내 앞에서 죽을 걸 그랬다는 둥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럼 그땐 내가 콱 죽어버릴 거니까. 난 아빠 없이 못 살아. 못 산다고. 급기야 저는 가슴을 치며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아빠가 그런 저를 달래주려고 하다 그대로 침대에서 떨어졌는데요. 엄청 아팠을 텐데도 아랑곳 않고 저부터 달래려고 하더군요. 은희야, 아빠 잘못했다. 또 울지 마. 아빠가 미안해. 아빠, 괜찮아? 넘어지면서 어디 다친 거 아니야? 안 아파? 아빠는 괜찮아. 은희야, 방금은 아빠가 호방에 겨워 이 요방에 똥 싸는 소리를 했다. 그치? 죽지 않고 이렇게 우리 딸 얼굴 보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데 이제 걱정 마. 이 까탈이 아빠한테는 아무 장애도 못 드니까 우리 딸 나중에 시집 갈 때까지, 아니 예쁠 솔도 보여줄 때까지 씩씩하게 살아보자. 그 뒤로 아빠는 더 이상 삶을 비관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병원 치료에 임했고요. 퇴원 후 재활치료도 열심히 받았죠. 또 다리 때문에 더 이상 화물 트럭을 운전하지 못하게 된 아빠는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물론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이미 아빠 나이가 중년에서 장년으로 접어들고 있었고 화물차 운전 외엔 이렇다 할 경력도 기술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빠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는 지인분에게 배관 수리 기술을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혼자서 일하는 게 힘들어 보조로만 현장에 투입됐는데요. 나중엔 지인분의 도움 없이도 혼자 일을 다닐 수 있게 됐죠. 솜씨가 제법 좋은지 점점 단골도 찾는 손님들도 많아졌대요. 아빠가 걱정돼 제발 그만두라고 잔소리하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와 나이에 굴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아빠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덕분에 저도 아빠의 사고로 잠시 놓았던 미래에 대한 준비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저희 집 형편에 대학 가는 건 무리인 것 같아 깨끗하게 포기하고요. 대신 제과제빵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땄어요. 어릴 때부터 그쪽으로 관심이 많았거든요. 다행히 한 번에 자격증을 딸 수 있었고요. 얼마 안 가 한 프랜차이즈 빵집에 제빵기사로 취직하는 데 성공했죠. 몸은 고됐지만 사람들이 제 빵을 맛있게 먹는 걸 볼 때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뿌듯했어요. 그곳에서 경력을 쭉 쌓다가 제 개인 빵집을 차리는 게 목표였는데 갑작스럽게 찾아온 사랑 앞에서 뜻하지 않게 인생의 항로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거였어요. 상배는 아빠의 재활치료를 담당하던 젊은 의사였어요. 뭐 젊다고는 해도 저와 거의 띠동갑만큼 차이가 났지만 사랑엔 국경도 나이도 없다고 하잖아요. 화이트데이를 앞두고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고백을 했어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이죠. 안 그래도 평소 아빠에게 잘해주던 모습에 호감이 있었기에 그의 고백이 싫지 않았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 점점 이성적인 설렘이 생기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불같은 열애를 시작했고 갑자기 아이가 들어서는 바람에 1년 만에 시까지 치르게 됐죠. 글로 이렇게 축약해 적어서 그렇지
그 과정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시댁 식구들 그 중에서도 특히 시모가 결혼을 결사 반대했거든요. 의사 며느리 드리는 게 평생의 꿈이었던 분이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러 간 날 아예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경준이가 사정사정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긴 했는데 난 너 우리 집 며느리로 절대 못 받아들인다. 우리 박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벌써 3대째 의사 해먹고 있는 집안이야. 심지어 재작년엔 시집간 우리 딸 사위까지도 죄다 의사라고. 그런데 넌 뭐 겨우 빵 조각을 만드는 일 한다고? 빵 조각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제과점에서 제빵기사로 일하고 있어요, 어머님. 날카로운 시모의 말투에 절로 위축됐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대꾸했어요. 그런데 그게 더 시모의 신경을 건드린 걸까요? 시모가 이것 봐라 하는 얼굴로 저를 더욱더 매섭게 노려보더군요. 어쨌든 빵집에서 일한다는 거 아니야. 거기에 너 대학도 못 나왔다며? 네가 아직 모르나 본데 우리 경준이 전에 사귀던 아가씨가 같은 병원 의사였어. 둘이 얼마나 잘 맞았는데 괜히 끼리끼리라는 말이 있는 줄 알아? 의사는 같은 의사끼리 만나야 마음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그러는 법이지. 근데 니까짓게 의대 나온 우리 아들하고 어디 수준에 맞는 대화라는 게 가능하겠니? 제가 비록 집안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은 못 갔지만 평소에 책이나 신문도 많이 읽고요. 경준 씨하고 마음도 말도 잘 통해요, 어머님. 의사는 꼭 같은 의사만 만나란 법이 어딨나요? 오히려 그럼 자기들만의 세상에 갇혀서 시야가 너무 좁아지지 않을까요? 어머님도 의사 아니지만 의사인 아버님과 결혼해서 잘 살고 계시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한 방 먹은 표정으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잠자코 상황을 지켜보던 시부가 너털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아이, 누가 우리 아들이 고른 여자 아니랄까봐 아주 똑부러지네. 합격이야, 합격. 여보, 합격은 무슨 합격이에요. 말했잖아요. 난 경준이 짝으로 같은 의사 아니면 절대 싫다고. 이 사람도 참, 집안에 순 의사뿐인 사람들만 있으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 나도 의사, 경준이 경희도 의사, 하나뿐인 사위도 의사인데 당신은 외롭지도 않아. 나 빵 만드는 며느리 좋은데 왜? 집안의 결정권자는 누가 뭐래도 시부였는데요. 그런 시아버지가 절 마음에 들어 있으니 사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라고 봐야 했죠. 물론 시모도 허수아비처럼 가만히 있진 않았어요. 결혼을 허락하는 조건으로 합가를 내걸었죠.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 의견을 먼저 구했는데요. 어차피 아이가 어느 정도 크면 독립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순순히 좋다고 했어요. 아빠와 단둘이 외롭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대가족에 대한 로망이 있기도 했고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시모의 시집살이가 제 생각보다 더 지독했거든요. 그 방법도 아주 교묘했어요. 시부와 남편이 있을 땐 친정엄마처럼 세상 다정하게 굴었는데요. 저와 단둘이 있으면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점심은 언제쯤 되는 거니? 날 굶겨 죽이려는 거야, 뭐야? 점심은 보통 시모와 저 단둘이서 먹었는데요. 일하는 아주머니가 뻔히 있는데도 시모는 제게 밥상을 차리라고 시키곤 했어요. 그것도 구절판 손만두 같이 손 많이 가는 요리만 주문했죠. 당연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음식들인데도 시모는 1시간만 지나면 언제 완성되냐고 야단을 부렸습니다. 아니 갈비찜 그게 뭐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늦장을 부려? 게을러 터져가지고. 그게 아니라요. 어머님, 갈비가 있는데 시간이. 얘 좀 봐라.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일이지. 왜 자꾸 말꼬리가 길어져?
무슨 말을 하든 꼬투리가 잡혔기 때문에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최선이었어요. 처음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계속 노력하면 마음을 열어주시겠지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시모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지기만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게 더 큰 고통과 모멸감을 줄 수 있을까 매일같이 연구하는 분 같았어요. 임신한 제게 자기 속옷을 손빨래하라고 시켰을 때가 최고조였죠. 이거 다 메이커에 있는 비싼 거야. 살살 제대로 빨아둬. 어머님, 망에 넣고 세탁기 약하게 돌리면 안 될까요? 너는 내가 아주 우습니? 뭘 시키면 그냥 매하면 되지 왜 자꾸 딴지를 걸어? 저도 손빨래하고 싶은데 배가 당겨서. 뭐만 시키면 아주 그놈의 뱃속에 타령. 임신한 게 아주 유세야. 그치? 비아냥거리던 시모가 손가락으로 제 배를 쿡 찔렀어요. 뱃속 아이가 놀랐는지 움직이는 게 느껴져 재빨리 배를 뒤로 뺐죠. 누구 임신 안 해본 줄 알아? 난 경준이가 져서 배가 만삭이었을 때도 집안일 다 직접 했다. 돌아가신 내 시할머니가 산더미처럼 쌓인 옷가지를 빨아오라고 시켜도 큰소리 없이 해냈다 이 말이야. 그러니 내 앞에서 임신 유세 부릴 생각 말고 이거 전부 다 빨아놔. 알겠니? 마음 같아선 남편에게 전부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그쯤 남편은 병원 파벌 싸움 때문에 많이 예민한 상태였어요. 안 그래도 일 때문에 힘든 사람인데 집에서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죠. 시집살이라는 게 말한다고 해결될 성질의 것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시모가 저를 어떻게 괴롭히든 남편에겐 일절 티내지 않았어요. 물론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바보같이 당하고 있을 생각은 없었고요. 저 혼자 조용히 반격의 기회를 엿보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처럼 저 혼자 점심상을 차리고 있었는데요. 느지막하게 일어난 시모가 갑자기 김장을 하자고 하더군요. 넉넉하게 100포기 정도 하자. 네? 김치를 그렇게 많이 담가요? 많긴 뭐가 많아. 겨우내 먹으려면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럼 사람을 좀 더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저 혼자선 힘들 것 같은데. 말끝을 흐리자 시모의 얼굴이 대번에 험악해졌어요. 누가 너 혼자 하라고 시킨대? 나도 같이 할 거니까 참말 말고 시작해. 어머님, 늘 같이 한다 하시는데 결국엔 허리 아프다고 뒤로 빠지시잖아요. 지난번에 대청소 때도 그랬고 제사 음식 차릴 때도 그랬는데 그땐 그나마 제가 배가 덜 나왔었지만 이제 몸이 무거워서 진짜 혼자선 무리예요, 어머님.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것 좀 봐. 넌 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은 거냐? 하긴 일찌감치 애미 죽고 호래비 밑에서 컸는데 배우긴 뭘 배웠겠어?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머님, 방금 저희 부모님 언급하신 거 사과해 주세요. 맨날 저한테 못 배웠다, 교양 없다 하시는데 남의 부모 욕먹이는 것만큼 못 배운 행동이 어디 있어요? 침착하게 할 말 다 하자 시모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 죽은 네 애미랑 다리병신인 네 애비가 널 엉망으로 키운 게 맞잖아. 어떻게, 어떻게 저희 아빠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도 당신이 우도른이야? 이게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대들어? 너 당장 눈 안 깔아? 문 깔으라고! 흥분한 시모는 갑자기 악소리를 지르더니 온몸을 날려 제게 몸통 박치기를 해버렸어요. 저는 황급히 배를 감싼 채 몸을 숙였는데요. 그 순간 몸이 허공에 붕 뜨는 느낌이 들어 시선을 내렸더니 앞불싸 바로 뒤에 계단이 있었지 뭐예요. 몸은 중력을 거스르지 못하고 순식간에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병원이었어요. 안절부절하며 서 있던 시모가 재빨리 의사를 불러오더군요. 의사는 제 몸 상태를 확인하던 것도 잠시 너무나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유감스럽게도 뱃속의 아이는 유산됐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직 젊으시니까 기회는 또 있을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얼얼해졌습니다. 손발이 덜덜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죠. 선생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튼튼이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배에 부딪혀서 큰 충격이 갔어요. 그러게 조심하지 그러셨어요. 저를 탓하는 듯한 의사의 말에 기가 막혀 시모를 노려봤어요. 제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절 미는 바람에. 아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꿈꿨니? 선생님, 바쁘실 텐데 그만 나가보세요. 시모는 거의 쫓아내다시피 의사와 간호사를 내보냈어요. 그리고는 오열하는 제 앞에 갑자기 무릎을 꿇더군요. 아가, 내가 잘못했다. 이 일을 너희 시아버지랑 경준이가 알면 날 뭐라고 생각하겠니? 그냥 네가 발을 헛디뎌서 계단에서 굴러 떨어진 걸로 하자꾸나, 응? 간절하게 애원하는 얼굴에선 채 세상빛도 보지 못하고 떠나버린 손자를 향한 슬픔이나 죄책감 따윈 찾아볼 수도 없었어요. 절로 속안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죠. 어머님은 이런 순간에도 끝까지 본인 안위만 챙기시네요. 제가 미쳤다고 어머님을 감싸겠어요? 저희 아이 죽게 만든 살인자인데. 살인자라니.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따지고 보면 너한테도 잘못이 있지. 그러게 누가 시애미 말에 바락바락 대들래? 애초에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을 먼저 엿보이셨잖아요. 저 더는 못 참아요. 그동안 괴롭혔던 것부터 오늘 일까지 전부 그 이하고 아버님한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얘가 진짜? 그래, 어디 너 좋을 대로 해봐라. 난 안 했다고 잡았다면 그만이야. 박간 양반이랑 경준이가 네 말을 믿을 것 같아? 그때까지도 시모는 남편과 시부에게 그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저는 기가 막혀 두 사람에게 차례대로 전화를 걸었고요. 이윽고 혼비백산한 부자가 병원으로 달려왔죠. 아이, 당신 어떻게 된 거야? 우리 툴툴을. 튼튼이는 하늘나라로 갔어. 당신 어머니 때문에 말이야. 저는 그동안 시모가 저지른 만행을 전부 고백했어요. 그러자 시모가 바로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군요. 아가, 처음에 결혼 반대했던 것 때문에 네가 날 곱지 않게 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네 부주의로 애를 잃은 걸 나한테 덮어씌우니? 눈물까지 뚝뚝 흘리는 모습이 정말 연극 배우를 했다면 대성했을 것 같더군요. 그 모습이 소름 끼쳐 이를 악물고 물었어요. 정말 끝까지 잡아댈 작정이에요? 튼튼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저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야말로 정말 끝까지 애먼 사람 누명 씌울 거니?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물어볼까? 내가 정말 계단에서 널 밀었는지. 그분이야 당연히 돈 주는 어머님 편이겠죠. 사람은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거 아세요?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하는 거. 저는 침대 옆 협탁에 있던 제 위도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님이 사람들하고 다 같이 있을 때랑 저하고만 있을 때 행동이 너무 달라서요. 그동안 틈틈이 녹음해두고 있었어요. 물론 조금 전 계단에서 있었던 일도 말이죠. 저는 가장 최근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어요. 시모가 저희 부모님을 모욕하고 저를 계단에서 떠미는 상황까지
전부 적나라하게 녹음돼 있었죠.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고요. 시부와 남편은 충격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했네요. 당신이 제정신이야? 아무리 새 아가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어떻게 뱃속에 있는 우리 손주를?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얘가 자꾸 대드니까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렇다고 임신한 며느리를 대단해서 밀어. 당신 그거 살인이야. 알아? 시부의 벼락 같은 고함에 시모는 덜덜 떨기만 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남편이 갑자기 달려들어 시모의 뺨을 때렸죠. 시모가 충격에 두 눈이 커다래져선 남편을 바라봤어요. 경준아, 너 지금 날 때린 거냐? 마음 같아선 흠심해주고 싶은 걸 참은 거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 그리고 다신 이 사람이랑 제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저는 오늘부로 당신 아들 아니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그래도 내가 네 하나뿐인 애인데 고작 네 마누라 때문에 나랑 연을 끊는다는 게 말이나 돼?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죄가 아니게 되나요? 다신 당신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이만 가주세요. 내 눈앞에서 썩 꺼지라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시모를 내쫓았고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진작에 알아챘어야 하는 건데 그랬다면 우리 튼튼이 이렇게 허무하게 가진 않았을 텐데. 남편의 품에 안겨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첫 아이를 하늘로 떠나보냈습니다. 퇴원 후 바로 시댁을 나와 새 신혼집을 구했죠. 시부 역시 손자를 잃게 만들고 집안을 파탄낸 시모를 끝내 용서할 수 없었나 봐요. 얼마 안가 두 분의 이혼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모는 홀로 서기를 하겠다며 가게를 차렸는데요. 하필이면 빵집을 차렸더군요. 빵이나 만든다고 절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요. 하지만 이미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으니 더는 신경 쓰지 않았네요. 먼저 떠나버린 아이가 저를 살펴봐 준 걸까요? 그 뒤로 삶은 놀라울 만큼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더는 시모의 괴롭힘에 시달릴 일도 없었고요. 남편은 한층 더 제게 지극정성이었어요. 몇 년 뒤엔 남편과 저를 반씩 닮은 예쁜 딸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언젠가부터 남편이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거든요. 제법 짬이 찬 뒤로는 나름 퇴근 시간도 빨라졌는데 다시 집에 자정이 돼서야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응급이니 뭐니 이런저런 일로 아예 안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처음엔 정말 일 때문에 힘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쓰러운 마음에 따로 보약도 지어 먹이고 밥상도 좀 더 신경 써서 차렸죠. 하지만 여자의 촉이라고 해야 할까요? 문득 남편의 늦은 귀가가 단순히 일 때문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늘 잠자리에 적극적이던 사람이 피곤하단 핑계로 저를 건드리지 않는 것도 그랬고요. 고민하다 남편이 씻는 틈을 타 핸드폰을 몰래 뒤져봤는데요. 특별한 건 없었는데 동료들과 문자로 약속을 잡은 게 눈에 띄더라고요. 제게 수술 때문에 늦게 올 것 같다고 했던 바로 그날이었어요. 딱 시간과 장소만 주고받았기에 동료들과 만나서 뭘 한다는 건지 짐작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망설이다 그날 딸아이를 친정아빠한테 맡겨두고요. 저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다 퇴근하는 남편의 뒤를 쫓았어요. 역시나 남편은 집과 정반대 방향으로 차를 몰더군요. 심지어 고속도로까지 타더라고요. 한참을 달리고 달려 남편과 동료들이 도착한 곳은 외딴 곳에 있는 작은 비닐하우스였어요. 더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지 잔뜩 낡아 폐가처럼 보이는 곳이었는데 다들 익숙하다는 듯이 그 안으로 들어가더군요. 도대체 이런 곳에서 뭘 하는 거야? 덜덜 떨리는 손을 애써 부여잡고
저도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슬그머니 비닐하우스 문을 열었는데요. 자욱한 담배 연기와 함께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죠. 에이씨, 이번에도 나가리 됐네, 나가리. 야, 배 돌려, 다시. 판돈 더블로 올리자고. 비닐하우스 안에선 수십 명의 사람들이 서너 명씩 짝을 지어 화투를 치고 있었고요. 테이블 위엔 10,000원짜리 지폐가 수북하게 쌓여 있었어요. 맞아요. 불법 도박장이었던 거죠. 남편 역시 그 안에서 열심히 패를 돌리고 있었는데요. 번들거리는 눈빛이 딱 봐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안으로 뛰어들어가 화투패를 엎어버렸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당신 뭐야? 뭔데 판을 엎어? 미쳤어? 경우, 뭐 하는 거야? 이 미친 여자 안 끌어내고. 그 소란 속에서 오직 남편만이 얼어붙은 채 가만히 있더군요. 얼굴이 불쾌한 게 화투치면서 술까지 잔뜩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향해 말했습니다. 뭐해 당신? 당장 일어나. 안 일어나? 아씨, 일어날게. 일어나면 되잖아. 경호원이 다가오기에 남편을 끌고 재빨리 밖으로 나왔어요. 일단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잔말 말고 따라 나서. 각자 차를 끌고 왔기에 따로 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집에 가기 전 경찰서에 그 도박장 위치를 얘기하고 신고했어요. 불법으로 운영되는 몹쓸 곳인데 그냥 둘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도대체 언제부터야? 언제부터 도박에 미쳐 있었던 거냐고. 얼마 안 됐어. 아이, 그리고 미쳐있다니. 그냥 심심해서 취미로 좀 하는 것 가지고. 나만 하는 거 아니야. 요즘 유행이라 내 주변 동기 놈들도 다 한다고. 남편은 골프나 악기를 배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불법 도박이 일반적인 다른 취미랑 비교가 돼? 도박은 손목을 잘라도 못 끊는다는 말도 몰라? 어쩌자고 그런 위험한 걸 시작했어. 못 끊긴 뭘 못 끊어. 나 원금만 찾으면 바로 손 뗄 거야. 뭐? 원금만 찾으면이라니? 대체 얼마를 잃었길래? 제 말에 남편이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물었어요. 여기서 더 추궁해봤자 거짓말만 하겠다 싶어서 바로 남편의 핸드폰을 빼앗아 계좌를 열어봤죠. 아무래도 남편 벌이가 있다 보니 작년까지만 해도 통장에 1억이 넘는 큰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웬걸 통장 잔고가 0이다 못해 마이너스더군요. 이게 뭐야? 여기 있던 돈 다 어디 갔어? 진짜로 도박으로 날린 거야? 그게 미안해 여보. 당신 경철이 알지? 내 의대 동기. 아이, 그놈이 재밌다고 하도 꼬셔서 한번 가볍게 즐겨볼까 했던 건데 첫 판에서 바로 돈 1,000만 원을 따니까 눈이 돌더라고. 개인 병원 차릴 돈만 만들면 바로 나올 생각이었는데 아이, 그 뒤로는 자꾸 잃기만 해서.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처음에 잃었을 때 바로 손을 뗐어야지. 1억 넘게 있던 돈을 다 날리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뚫어? 당신 솔직히 말해봐. 이 마통 5천만 원 말고 빚 더 있어? 아니야, 무슨 소리야. 빚인 그 5천이 전부야. 그것만 갖고 나면 바로 그만두려고 했어. 그러나 도무지 남편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추궁했는데요. 나중엔 남편도 적반하장식으로 화를 내더군요. 아이, 그만 좀 해. 빚도 없다고 하잖아. 왜 사람 말을 못 믿어?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날 속이고 감쪽같이 도박을 했는데 어쩜 그 큰 돈을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 내가 내 돈 쓰는데 당신하고 왜 상의를 해야 하는데? 뭐? 내 돈?
내일 다정하고 자상했던 남편이 설마 그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남편은 아기가 쉬인 것처럼 계속해서 막말을 쏟아붓더군요. 그래, 내가 뭐 못할 말했어? 당신 나랑 결혼하고 자기 손으로 10원 한 장 안 벌었던 거 사실이잖아. 남들이 처가 잘 만나서 병원도 차리고 철마다 해외여행도 다닌다는데 신남 언제까지 병원장 눈치 보면서 뺑이나 쳐야 하는데. 남편이 진작부터 개인 병원을 차리고 싶어 했던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병원 차린다는 게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즈음에 시부 병원 운영이 악화돼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었거든요. 저희 친정이야 말할 것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설마 남몰래 저를 원망하고 있었을 줄이야. 순식간에 정이 확 떨어지더군요. 그래서 당신이 도박하게 된 게 결국은 가난한 친정돈 내 탓이라는 거네? 아니, 내 말 뜻은 그게 아니라. 됐어. 더 길게 말할 것도 없다. 우리 이혼하자. 유진이는 내가 키울 거니까 넌 보지 마. 뭐? 아이,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흥분해 날뛰는 남편을 두고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챙겼어요. 저를 말리려던 남편도 나중엔 포기했는지 오히려 바락바락 악을 쓰더군요. 그래, 이혼하자고 하는 누가 무서울 줄 알아? 난 의사고 당신은 비릴 친정도 없는 다 늙은 아줌마야. 이혼하면 누가 손해인데? 글쎄, 과연 내가 손해일까? 어쨌든 다신 나 볼 생각하지 말고 이혼 서류 우편으로 보낼 테니까 거기에 사인이나 해둬. 당신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나랑 헤어지고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냐고. 발병신 아빠의 젖먹이 딸이 당신한테 나한테 돈을 갖다 줄 것 같아? 남편 입에서 친정아빠에 대한 모욕이 쏟아져 나온 순간 한 가닥 남아있던 제 머릿속 이성의 끈이 끊어졌어요. 저는 그대로 달려가 남편의 뺨을 후려쳤죠. 너도 천박하고 할 말 못할 말 못 가리던 네 엄마랑 똑같구나. 한 번만 더 우리 아빠에 대해 그딴 식으로 말해봐. 그땐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자, 당신이 가만 안 있으면 뭐 어쩔 건데? 제 서슬에 잔뜩 쫀 남편을 한 대 더 때려주고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택시를 타고 친정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웬걸 아빠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집에 아빠 또래의 여성분이 같이 있더군요. 아빠, 이분은 누구야? 아이, 그게 내 아빠 친구인데. 아이, 근데 넌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이 유진이는 내일 데리러 오는 거 아니었어? 석호 씨, 전 일단 오늘은 먼저 가볼게요. 다른 분도 나중에 봬요.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는지 아주머니가 먼저 자리를 피해줬어요. 딱 봐도 아빠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닌 것 같았지만 그건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어쨌든 당장은 아빠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아빠 얼굴을 보자 입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속상해 하실 게 뻔한데 이혼이 확실해지면 그때 이야기할까 싶더라고요. 야, 아이, 너 대체 왜 그래? 혹시 박서방하고 싸운 거야? 아냐, 싸우긴. 볼일이 생각보다 일찍 끝나서 유진이 데리러 온 거야. 나 갈게 아빠. 유진이 봐줘서 고마워. 그렇게 딸을 데리고 친정을 나왔어요.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진 않아 각별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연락했죠. 혼자 살고 있던 친구는 흔쾌히 저를 받아줬고요. 남편과 이혼하고 살 거처를 구할 때까지 신세를 지기로 했죠. 이튿날 뒤늦게 술에 섞인 남편이 전화해서 싹싹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도박은 둘째치고 아빠를 그렇게 모욕한 건 아무리 술김이었다지만 내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증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은 절대 이혼할 수 없다며 버텼고요. 결국 합의 이혼에 실패하고 소송까지 가게 됐죠. 그때만 해도 꿈에도 몰랐어요. 이미 막장까지 간 남편과 제 사이에 더한 막장이 존재하리라고는 말이죠. 몰랐는데 소송이라는 게 그렇게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짧게는 몇 달, 길게는 1년이 넘게 걸린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법원 출석을 계속 거부해서 저희 이혼 소송도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동안 저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얻기 위해 다시 직장도 알아보고요. 베이킹 공부도 재개하면서 부지런히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또 이혼 물리자는 소리를 할 것 같아 무시했더니 문자를 보냈는데요. 글쎄, 시모집에 저희 아빠가 와 있다는 게 아니겠어요. 그즈음에 남편은 주로 시모집에 가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 밥 차려주고 옷 빨아 다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연을 끊었던 시모에게 다시 간 거였죠. 남자란 족속들은 어쩜 그렇게도 의존적인지. 어쨌든 뜻밖의 얘기에 놀라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알고 보니 시모집 화장실 수도배관이 고장나서 업자를 불렀는데 우연찮게도 아빠가 가게 된 거였더군요. 그때까지도 아빠는 남편과 제가 별거 중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계속 말해야 할지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아빠 가슴에 대못을 박는 일이라는 걸 알기에 쉽게 말이 나오질 않더군요. 어디 그뿐인가요? 아빠는 시모가 시부와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모가 제게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는 모르고 계셨어요. 시집살이가 뭐 그리 좋은 일이라고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얘기를 하겠어요. 하지만 막상 이런 기막힌 일이 생기자 후회가 들더라고요. 아빠 성격상 분명 그냥 나오지 못하고 시모집 화장실 배관을 고쳐줄 텐데 생각만 해도 화가 나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남편에게 주소를 받아 한달음에 그리로 달려갔어요. 초인종을 누르니 남편이 바로 문을 열어주더군요. 당신 왔어? 아버님 지금 술이 거의 다 끝났어. 뭐? 진짜 아빠한테 배관 수리를 시켰단 말이야? 그냥 보내라고 했잖아. 아버님이 최고도 하고 가시겠다는데 어떡해. 그리고 아버님이 아직 우리 일 모르시는 것 같던데 혹시 당신 나하고 진심으로 이혼할 마음은 없는 거지? 헛소리하지 말고 비켜. 아빠만 데리고 바로 나갈 거니까. 눈물 대는 남편을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모 성정에 우리 아빠를 그냥 곱게 둘까 싶어 불안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화장실 안에서 뻘뻘 땀을 흘리며 일하는 아빠를 시모가 문 앞에서 팔짱까지 끼고 곱지 않은 눈길로 쏘아보고 있더군요. 바카사돈, 잘 좀 해보세요. 30분이면 끝난다더니 30분은 진작에 지났거든요. 하수구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데 역해서 원. 아유, 죄송합니다. 배관이 생각보다 더 녹슬어 있어서 금방 끝나니까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면 문을 닫고 작업할까요? 됐어요. 안 보이는 데서 제대로 할 줄 어찌 알고요. 원래 수리업자들이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고용주가 조금만 눈 돌리면 바로 게으름 부리는 족속들이죠. 마치 과거에 저를 시집살이 시키듯 아빠를 하대하는 시모를 보고 있자니 눈이 확 돌았어요. 그대로 달려가 시모를 밀치고 아빠에게 다가갔죠. 아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얼른 나가자, 어? 아유, 은희 네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박서방이 연락했냐? 이거 참 연락하지 말라니까. 됐고 빨리 나와, 아빠. 이 집구석 일해줄 필요 없다고. 인서가 왜 그래? 바깥 사돈하고 그렇게 됐어도 안 사돈은 여전히 안 사돈인데 이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못 쓰지. 내가 괜히 그러는 게 아니야. 다 얘기할 테니까 일단 집에 가자, 아빠.
그렇게 아빠와 얼마나 실랑이를 하고 있었을까요? 갑자기 시모가 끼어들었어요. 너는 오랜만에 나보면서 인사도 안 하니? 저희가 인사할 사이는 아니지 않나요? 금방 갈 거니까 신경 끄세요. 너 여전히 시건방진 건 똑같구나. 아,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리 오세요. 눈치를 보던 남편이 부들대는 시모를 때리고 거실로 피했어요. 그 사이 아빠는 수리를 마치고 공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일에 집중하느라 저와 시모가 나눈 대화는 못 들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아빠를 닭발에 같이 막 현관을 나서려는데 아빠가 갑자기 배를 부여잡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왜 그래? 어디 아파? 아유, 이 낮에 점심 먹은 게 잘못됐나 보다. 아이, 사부인, 죄송하지만 잠깐 화장실 좀 쓸 수 있을까요? 아빠의 정중한 부탁에도 시모는 얼굴을 확 구겼어요. 네? 확 기가 막혀? 어디 배관공이 고객 화장실을 쓰겠다고 해요? 미친 거 아니야? 더럽게 진짜. 제가 괜한 말을 꺼냈나 보군요. 실례했습니다. 아유, 니야, 얼른 가자. 시모의 날카로운 반응에 당황한 아빠가 민망해하면서 허둥지둥 밖으로 나갔어요. 저는 그런 아빠를 먼저 보내고 시모에게 다가갔죠. 이봐요. 당신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수리 기사는 사람도 아니야? 일하다 화장실 좀 쓸 수도 있지. 더군다나 당신 사돈인데 그따위로밖에 말 못해? 사돈은 무슨? 양반 집에서 머슴하고 변소 같이 쓰는 거 봤니? 급하면 그냥 밖에서 싸라고 해. 어디 철름발이 주제 대대손손 의사하고 있는 우리 집 화장실을 쓰겠대? 시모의 모욕적인 언사를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들어 뺨을 후려쳤죠. 악에 바친 시모가 똑같이 갚아주려고 손을 뻗었는데요. 애초에 다 늙은 노친네 제 상배가 들리 만무했어요. 시모의 손을 획 잡아 밀어버리고 연거푹 뺨을 때려줬네요. 그러자 지켜만 보던 남편이 허둥지둥 저를 말리더군요. 당신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내 엄마인데 어떻게 손을 이렇게 함부로 올려? 이혼하기 싫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 때는 언제고 지 엄마한테 함부로 하는 건 못 참겠나 보더라고요. 저희 친정아빠가 당하고 있을 땐 가만히 보고만 있었으면서 말이에요. 꼴도 보기 싫어 남편을 획 떠밀고 시모를 향해 다시 말했어요. 양반집 같은 소리 안 해. 시부하고 이혼당하고 가진 거라곤 꼴랑 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랑 가게가 전부인 주제에 당신의 의사 사모일 때나 잘 나갔지. 지금은 뭐 볼 거 있는데? 그 잘난 다른 사모 친구들도 더는 안 만나준다며? 남편에게 전해들었던 내용을 그대로 읊으며 비아냥거리자 시모는 분노로 부들대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 말 다 했어? 내가 왜 볼 게 없어? 내 아들이 의사인데. 너 내 아들이랑 한때 결혼해서 살았다고 착각하는 모양인데 넌 애초에 우리 아들하고 격이 맞는 짝이 아니었어. 어디 남의 집 변기나 뚫는 절름발이 딸 따위가 내 아들을 넘봐? 그래, 격이 안 맞긴 안 맞더라. 도박쟁이에 남의 장애를 비웃음거리로 여기는 그 천박함까지 누가 모전자전 아니랄까봐. 당신 아들도 당신 닮아서 재활용도 안 되는 패급 쓰레기야. 도무지 냄새나서 더러워서 같이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이혼하잖아. 이게 진짜? 한마디도 안 지고 꼬박꼬박. 됐고, 당신 지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는 것만 알아도 내가 그냥 곱게 이혼해주려고 했는데 이젠 아니거든? 둘 다 지옥을 맛보게 해줄 줄 알아. 아이고, 니까짓 게 무슨. 우리 아들하고 갈라서서 이제 손가락만 쪽쪽 빨며 살아야 될 텐데. 끝까지 비웃는 시모를 뒤로하고 핸드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연락처에 저장된 남편 병원 원장 사모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사모님, 잘 계셨죠?
다름이 아니라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희 남편 말이죠. 실은 그 병원 의사들하고 요새 불법 도박장 다니느라 바쁘거든요. 그래서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있을 텐데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아, 그리고 병원 VIP들한테 수술 당겨주는 대가로 뒷돈도 받았으니까 그것도 확인해 보시고요. 남편이 병원 환자들에게 뒷돈을 받았다는 사실은 제 비장의 카드였어요. 혹시라도 남편이 딸을 포기하지 않으려 들면 그때 협박하려고 따로 흥신소를 통해 조사한 내용이었죠. 당신 미쳤어? 그럼 또 어떻게 알고? 당장 전화 끊으라고. 당황한 남편이 뒤늦게 제게 달려들어 핸드폰을 빼앗았어요. 그리고는 저를 때릴 것처럼 번쩍 손을 쳐들었는데요. 그런 쓰레기한테 맞아줄 생각은 결코 없었기에 재빨리 발을 뻗어 남편의 가랑이 사이를 걷어찼죠. 남편은 별다른 반격도 못하고 악소리를 내면서 주저앉더군요. 몇 대 더 쥐업해주니 어찌나 속이 시원하던지요. 당신 아들은 이제 지옥 확정이고 곧 당신 차례거든? 기대하고 있으라고. 저는 시모를 향해 싸늘하게 일갈한 뒤 그 집을 나왔어요. 그리고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아빠 차에 올라탔죠.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그동안 시모 그리고 남편과 있었던 일을 전부 얘기했어요. 아빠는 첫 아이를 유산한 게 시모 때문이라는 걸 알고 분노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걸 왜 이제야 말해? 안 되겠다. 당장 차 돌리자. 내 그 옆편네를 아작을 내버릴 거니까. 됐어. 아빠, 내가 충분히 때려줬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그 인간 뇌물 받은 거 병원에 찔렀거든. 곧 병원도 잘릴 거고 요즘도 도박하러 다니느라 바쁘니까 알아서 파멸할 거야. 박서와 말이 그지 아직한테 충분히 복수가 되겠지만 그 옆편네는 아니지 않냐? 내 손주를 죽일 여잔데 있어봐라. 아빠도 나름의 수가 있으니까. 저도 시모에게 복수하려고 나름 생각해둔 게 있었는데요. 아빠도 수가 있다고 하니 잠자코 있었어요. 며칠 뒤 아빠가 저를 데리고 어딜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시내에 있는 웬 상가 건물 앞이었는데요. 그때 아빠의 친구라고 소개받았던 아주머니가 나와 있더라고요. 은희야 인사해. 당황해서 그때 너한테 제대로 말을 못했는데 아빠가 실은 요즘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는 사람이거든. 내가 뭐 애도 아니고 눈치 못 챘을 줄 알아? 다 짐작하고 있었어. 난 아빠 연애 언제든 환영이니까 걱정하지 마. 부끄러워하는 아빠를 사이에 두고 아주머니와 인사를 나눴어요. 부드러운 인상과 조곤조곤한 말투가 딱 봐도 좋은 분 같더군요. 그런데 아빠의 진짜 목적은 제게 그분을 소개해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분을 앞장세워 상가 건물에 있는 한 가게로 들어가니 웬걸 시모가 카운터에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시부가 이혼하면서 차려줬다는 빵집이 바로 거기였던 거예요. 시모는 저와 아빠를 보고 두 눈이 커다래진 것도 잠시 이내 허겁지겁 달려와 꾸벅 고개를 숙이더군요. 아니 사장님이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세요? 몰라서 물어요? 벌써 월세가 반년 넘게 밀려 있으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 경기 불황이라 가게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도 보세요. 파리만 날리는 거. 놀랍게도 아주머니는 시모가 장사하는 건물의 주인이었어요. 아빠는 아주머니를 만나면서 진작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요. 시모나 남편이 불편해할까봐 굳이 얘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늘 저나 아빠 앞에서 당당하던 시모가 강자인 건물주 앞에선 쩔쩔매는 꼴을 보고 있자니 어찌나 혐오스럽던지요. 심지어 시모는 상습적으로 월세를 체납하는 악질 세입자였더라고요. 그동안 제가 엄 사장님이 월세 안 낸다고 밥 굶는 것도 아니고 사정도 딱한 듯해서 봐드렸었는데요. 더는 안 될 것 같네요. 이번 달부로 계약 해지할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임대차 계약서에도 나와 있죠. 월세 3개월 이상 체납하면 퇴거해야 하는 거.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사장님, 왜 그러세요? 마음 넓게 늘 저희 편을 봐주시던 분이. 여기 뒤에 있는 한석호 씨가 제가 지금 좋은 감정으로 만나는 분이거든요. 이제 이해가 됐을까요? 아주머니의 고상하지만 묵직한 말 한마디에 신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신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와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더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제 사정을 봐주셔야죠. 제가 이분 안싸돈이고 얘 시어머니인데 그동안 본인이 한 짓을 생각해봐요. 양심도 없어요? 아주머니의 되물음에 시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갑자기 아빠와 제 쪽으로 다가와 우는 소리를 하더군요. 박하사돈, 그날은 내가 실례가 많았어요. 내가 화장실 남이 쓰는 거에 엄청 민감해서 그랬어요. 나쁜 뜻으로 그런 게 아니니까. 내가 그따위 것 때문에 이러는 줄 알아요? 사과를 하려면 내가 아니라 내 딸한테, 그리고 최고로 우리 술주한테 해야지. 아빠의 고함에 시모는 다급하게 제 손을 붙잡았는데요. 시모의 손이 닿자마자 소름이 돋아 재빨리 밀쳐냈어요. 그러자 시모가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군요. 이 아가, 내가 잘못했다. 한 번만 용서해 주렴, 어? 그때 너 계단에서 밀어서 유선하게 만든 것도 미안하고, 너 죽어라 시집살이 시킨 것도 미안하다. 하나뿐인 아들 뺏긴 것 같은 기분에 내가 너무 못나게 굴었어. 사과를 참 빨리도 하시네요. 이미 늦었으니까 그냥 일어나세요. 나 여기서 쫓겨나면 절대 안 된다. 네가 병원에 얘기하는 바람에 경진이도 병원에서 잘렸고 지금 이 가게마저 없어지면 나 당장 다음 달 카드값 낼 돈도 없어. 엄살이 심하시네요. 시아버지가 이혼하면서 꽤나 재산 떼어준 걸로 아는데. 그건 진작에 먹고 노는데 다 쓴 지 오래야. 내가 병원 사모로서 돈 쓰던 버릇이 있는데 이혼하고 혼자 나와 산다고 그게 어디 가니? 뭐 그건 제 할 바 아니네요. 그러게 진작에 월세를 잘 내시지 그랬어요. 아님, 그날 우리 아빠한테 그렇게 모욕을 주지 말든가. 다 자업자득이죠. 저는 매달리는 시모를 뿌리치고 아빠 그리고 아주머니와 함께 가게를 나왔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시원했네요. 그 뒤로 시모는 집을 팔아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했는데요. 그마저도 얼마 안 가 망하고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제가 시모 가게 근처에 보란 듯이 똑같은 빵집을 냈거든요. 제가 더 맛있는 빵을 더 저렴하게 파는데 당연할 재간이 있나요? 그즈음에 남편과의 지긋지긋했던 이혼 소송도 끝이 났습니다. 남편은 재판에서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아 제게 위자료를 줘야 했고요. 딸의 양육권과 친권도 제가 가져올 수 있었어요. 재산 분할 역시 제가 유리한 쪽으로 판결이 나왔네요. 최근에 지인 통해 남편의 근황을 전해 들었는데요. 역시나 도박을 못 끊어 시부 재산까지 죄다 날려먹고 지금은 행방불명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알고 보니 저 모르게 사채까지 쓴 것 같던데 사채업자들에게 큰일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반면 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빵집도 승승장구 중이고요. 좋은 남자 만나 재혼도 했네요. 아빠도 아주머니와 살림을 합친 후 깨가 쏟아지게 잘 살고 계신답니다. 인과응고라는 말은 요즘 세상에 아무 힘도 없는 낡은 유물이라 생각했는데 남편과 시모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죄짓지 않고 베풀며 살아가야겠다는 결심을 한 번 더 해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